1번 문제부터 좀 보시면 1번 문제는 그 2014년도 행시국제영재학 1문입니다. 문제를 작년에 보신 분도 있고 약간의 다른 얘기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밑줄 그으세요. 통화정책의 자주성, 환율의 안정성, 자본이동의 자유로운 이동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고 두 가지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외환 통화정책상의 딜레마 문제, 이거를 트라일레마 혹은 폴 크루그만의 impossibility theorem 혹은 impossible trinity 여러 가지로 용어를 부르는데 다 불가능성 정리, 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런 것입니다. 지금 2014년도 행시에 나왔지만 참고 문제 준 것처럼 2010년도 행시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입시에서 나왔고 여러 번 좀 출제가 됐습니다. 2004년도 행시에도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서 기출들을 한꺼번에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약간씩은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보시면 그 통화정책의 자주성과 환율의 안정성 밑줄. 첫 번째 설문은 통화정책의 자율성, 그 다음 환율의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환 통화정책의 조합을 선택하고 있는 국가. 그럼 세 가지 중에 뭘 포기한 거예요? 뭘 포기했어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 이걸 포기한 거죠. 그래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서 통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나라, 국가가 중국이 됩니다. 중국.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써야 되고? 트라일레마의 의의를 쓰고, 트라일레마 의, 폴 크루그만의 불가능성 정리의 의의를 쓰고, 두 번째는 중국의 외환 통화정책 조합, 이런 목차로 중국의 외환 통화정책의 조합,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취하는 정책을 지금 쓰면 되겠습니다. 해설자로 나가 있으니까 좀 보면서 하나씩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거기 본 정책을 선택한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무역 흑자가 지속될 때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설명해봐라. 그래서 기본적인 논의니까 확인을 좀 해보면 해설자료 좀 보세요. 첫 번째, 삼원 불가능성 정리.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밖에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자는 밑줄.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서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쓰면서 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맨 큐에 미국과 유럽과 중국 이 세 나라의 세 가지 정책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포기한 그 조합에 대해서 맨 큐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고정환율 제도 포기했다. 변동환율 제도. 또 중국은 여기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 포기했다. 세 번째 유럽은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 불가능성 정리의 세 가지 정책 중에 어떤 걸 포기했는지 통화정책의 자율성, 환율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그 정책을 거기에 통화정책 자율성이 뭐냐, 환율의 안정성이 뭐냐 이렇게 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현재 이와 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밑줄 중국. 네 번째 줄표에 중국은 중화정책을 통해서 밑줄 그으세요. 통화정책으로 국내 물가 상승에 개입하고 있다. 왜요? 중국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외환 보유 규모가 세계 제1위잖아요. 이 외환 보유 규모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자국통화가 시중에 팽창이 될 것이고 그 자국통화 팽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물가의 큰 폭의 상승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중화정책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방어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중국은 고정환율 제도를 실질적인 고정환율 제도 밑줄 통화 바스켓 제도라는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떠냐? 가능성 검토하라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임밸런스 밑줄. 글로벌 임밸런스. 지금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적자가 크고 중국의 대미흑자가 크다 이거예요. 이런 불균형 상황이 글로벌 임밸런스인 상황이다. 만약 중국이 밑줄 그세요. 세 번째,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했다면 국제수지가 흑자면 환율이 어떻게 되면서 절상되면서 흑자 규모가 점점 줄었을 것이고 결국은 불균형이 완화가 됐을 거죠.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불균형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뭐라고?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계속해서 통화 전쟁의 얘기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G20 정상회의 얘기도 좀 하면서 G20 서울 정상회의 때 2010년 서울 정상회의 때 미중 간의 첨예한 환율 조정에 대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라고 밝혀주고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그래프 그릴 것도 없고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설문을 보시면 환율의 안정성을 위해서 밑줄, 환율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제도. 이게 이제 고정환율 제도죠. 환율의 안정성은.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면 통화정책의 주권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 제도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화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달러 공용화 제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거기 각 줄을 넣어놨으니까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통화위원회 제도라는 것은 그 달러화에 밑줄으세요. 통화위원회 제도는 달러화의 유입과 유출에 맞춰서 자국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종의 변형된 고정환율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형된 고정환율 제도 끌어내서요. 고정환율 제도가 페그 시스템인데요. 페깅 시스템. 그 앞에 하드가 붙을 수도 있고 소프트가 붙을 수도 있는데요. 소프트 팩은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브레튼 루트 시스템의 고정환율 제도를 소프트 팩 이렇게 부르고 하드 팩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하드 팩,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고정환율 제도예요. 통화위원회 제도란가 달러 공용화 제도는 극단적인 고정환율 제도다. 그래서 저기 뒤에 제도론을 가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 즉 달러화가 국내에 유입되면 밑줄, 달러화가 유입되면 그만큼 자국 통화를 시장에 방출하고 달러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자국 통화를 해외에서 걷어들여서 달러 가치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쉽게 말하면 환율을 안정적으로 특정한 수준에 묶어둔다 이것입니다. 이걸 바로 뒤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자국 통화를 시장에 이제 조절을 하면서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외환 보유 규모의 100% 뭐를 자국 통화 발행을 연계시켜 놓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늘면 통화를 발행을 할 수 있고 외환 보유고가 줄면 통화 발행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외환 보유 규모가 통화량을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화 독자적인 그 밑에 보세요.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독자적인 통화량 조절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환율의 안정이 최우선의 목적이고 통화량은 방금 얘기한 대로 외환 보유고 범위 내에서만 발행이 된다. 중앙은행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고 독립적인 통화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통화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 자국통화와 기축통화, 달러 간의 완전한 100%의 태환성을 보장합니다. 그 두 나라가 있는데요. 그 홍콩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아르헨티나가 나와 있습니다. 홍콩은 1983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밑줄 보세요. 홍콩 달러 가치를 기축통화 미 달러화에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 밑에 단일통화 연동제도라고 하는 페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르헨티나 밑줄 그시면 아르헨티나 자국 페소화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페소화를 달러화에 1대1로 고정시켜 놓고 있고 이런 통화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계속돼서 채무 분리이행을 선언하면서 이 제도를 포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뭐 거의 없는데 뭐 그러면 통화를 전혀 발행할 수 없잖아요. 외환보유고가 없으니까.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 제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달러 공용화제도, 달러 공용화라는 것은 거기 의의에다가 별표 자국 화폐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한다. 또는 자국 화폐하고 달러를 공식 화폐로 같이 사용하는 것도 달러 공용화 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1944년부터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미국 달러화이다 밑줄. 미국 달러화. 미 달러화가 어떤 역할을 하냐. 국제 무역과 금융거래의 거의 기본이죠. 지금 달러화로 결제가 되니까. 또 각국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의 거의 대부분을 달러로 보유합니다. 또 달러 자산이죠. 달러가 아니라도. 미 재무성증권 달러 자산. 이걸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그 두 번째 줄에요. 달러를 자국 공식 화폐로 채택하면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두 번째, 환율 변동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자국 화폐에 비해서 이 말이에요. 또 대외 신인도 상승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축통화 발행국의 신뢰성, 신인도를 차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러를 쓰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비교적 활발할 수 있고 그 자국 통화량의 조절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통화 가치가 아주 안정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인플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채권 발행에 유리하다.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효과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다음에 가보세요. 미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 있어서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문제. 또 국가 정체성의 상실, 화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데서. 또 독자적인 통화 금리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화폐가 없으니까, 자국 화폐가 없으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을 못 쓴다는 것은 개방 경제에서는 환율 정책이 사라지는 거죠. 중앙은행의 기능이 상실돼서 금융위기에 빠져 있을 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더 높아질 수 있고, 통화 주권 없다. 화폐 발행 차익 없다. 화폐 주조 차익 사라지고. 그 달러리제이션, 그 달러 공용화 제도는 어떤 국가들이 선택하냐. 거기 밑줄 보세요. 인플레가 심각한 나라들, 그리고 호질적인 외환 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이, 또 체제 전환국이, 동구 유럽, 이 체제 전환국이 일시적으로 이 달러를 공용 화폐로 쓴다 이것입니다. 그 달러를 유일한 공식 화폐로 지정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파나마, 에콰도르, 주로 어떤 나라들이에요? 엘살바도르. 다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거의 중남미 국가들이 달러 공용화 제도를 쓰고 있고, 거기 마지막에 다른 화폐와 함께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쓰고 있는 나라들 있는데, 바하마,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 제일 뒤에 보니까 북한도 들어있네요. 북한의 원은 전혀 국제 결제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 나라 내에서만 통용이 되지. 그래서 달러와 같이 공식 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내용을 잘 아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를 설명하고 앞에 문제 다시 보시면 상대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국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해라. 자, 뒤에 확장적 통화 정책 첫 번째 2번에 1문에 설문 2에 지금 달러 공용화 제도하고 통화위원회 제도라는 거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상대국이 상대방의 확장 통화 정책이 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
물론 영향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소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라가 대국이어야지. 상대방이 당연히 대국이고 이 나라를 소국으로 이렇게 보면 얘는 ISLM이고요. 이국 모형의 가장 기본이 상품 시장, 화폐 시장. 여기는 상품, 화폐, 외환의 동시 균형이고 ISLM BP고 여기 RY, IS, LM 곡선 이런 형태로 ISLM. 상품 화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은 균형이고 이자율이 R0, 산출량이 Y0다. BP는 이자율 수준에서 BP가 수평이고 IS는 우하향, LM 우상향. 확장 통화 정책이다. 통화를 팽창해. 확장 통화 정책. 그러면 LM0가 LM1으로 가면서 새로운 상품화폐 동시균형점은 B점이 되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산출량은 늘고 이게 확장 통화 정책이 자국의 내수를 진작시킨다. 두 번째,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이 이게 국제이자율을 떨어뜨린다. 국제이자율이 R0 스타에서 국제이자율이 R1 스타로 떨어지면 이게 금융상의 충격으로 소국경제 BP를 하방으로 이동시킬 것이고 BP0가 BP1으로. 자, 처음에 이제 상품화폐 외환의 동시균형점이 국제수지에게 이제 흑자의 불균형 상태가 돼버리고 이 흑자의 불균형이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되고요? 요 하락하는 압력을 받을 것이고 환율 하락. 고정환율 제도니까 압력을 받으면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해소해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할 텐데 외환의 매입 개입이다. 동시에 자국의 통화를 매각하는 요 매각의 개입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가 팽창이 될 거고 이런 형태로 이런 점으로 LM0가 LM1으로 이렇게. 물론 비중화를 상정했을 때 그렇죠. 여기 B점 이렇게 산출량이 이렇게. 그래서 상대국의 확장 통화 정책은 대국의 확장 통화 정책은 소국 경제에 이렇게 긍정적인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정책 효과를 받고. 아, 3번 설문을 보면 3번 설문 통화정책의 자주성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하는 정책. 보세요. 통화정책 자율성 확보였습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뭘 포기해야 돼?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해야 되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 국가에서 통화정책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 그랬어요. 통화정책이 뭐 확장통화인지 긴축통화인지 없으니까 그 배점에 맞춰서 적당하게 잘 여러분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뒤에 빈 공간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번 설문에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한 나라. 다시 말하면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한 나라. 통화정책. 자본이동이 자유로우니까 BP가 수평이고 IS는 LM은 IS, LM R 이퀄 R 스타. 자, 이게 확장통화정책, 통화를 팽창시키는 확장통화정책, 통화를 줄이는 긴축통화정책, 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확장통화정책을 시행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 LM0가 LM1으로 새로운 일시적인 균형점은 이 점이죠. 최초의 상품화폐 외환의 동시균형점, 일시적인 균형점은 B점이다. B점에서는 국제 이자율에 비해서 국내 이자율이 극히 일시적으로 R1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을 최초의 통화 팽창에 따라서 LM이 우측 간다. 두 번째, 새로운
대내 균형점 B점에서는 어떤 불균형이 국제수지에 적자의 불균형 이렇게 해도 되고 BP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적자의 불균형 이렇게 해도 되고 국내 이자와 국제 이자의 차이를 지적해도 된다요. R1으로 여기는 R0 스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본이 유출되면서 순자본 유출 규모가 증가하고 따라서 환율이 변동환율 제도니까 상승하고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C점을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화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소득은 증가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역수지, NX 경상수지. 따라서 여기 확장통화정책은 자본의 유출에 따라서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를 흑자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LM, 여기 IS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라고 할 때 긴축통화정책이다. 그럼 LM이 좌측 갈 것이고 최초의 균형점 새로운 일시적인 상품 화폐 동시균형 LM0가 LM1으로 동시균형 여기에 흑자니까 흑자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 이렇게 IS 좌측 그래서 소득도 이렇게 감소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 이렇게 하나만 집중해서 가도 되겠고 두 개를 다 봐도 되겠습니다. 무역수지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 그 단기라는 것은 물가 고정의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4번 설문을 보면 환율의 안정성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선택한 국가 밑줄 환율의 안정성 선택했어요. 자본 이동의 자유로운 이동 선택했어.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해야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첫 번째 통화정책의 자율성 포기.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 두 번째요. 통화정책의 자주성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선택한 국가들. 통화정책의 자주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 선택했어. 뭘 포기해야 돼요? 환율의 안정성 포기.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나라죠. 응? 그래서 앞에 국가들은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한 나라들이고 뒤에 국가들은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한 나라들이죠. 그 앞에 국가들이 뒤에 국가들에 비해서 재정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된다고요? 앞에 국가들이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한 나라들이 왜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한 나라들보다 재정정책을 더 방만하게 운용하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다라는 걸 강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정정책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문에서 먼저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통화정책이 무력하다, 통화정책의 무력성. 재정정책이 상당히 유효하다,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두 번째, 상대방 국가들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후자의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애들은 통화정책이 유효해.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을 안 쓰겠죠. 통화정책이 유효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합을 따져보면 그래프를 따져보면 그래프가 4개 되는데요. 그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방금처럼 정확하게 왜 통화정책의 무력성, 고정환율제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가 성립하니까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으니까 재정에 호소했다. 이렇게 가도 되고 반대로 재정정책이 유효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를 강조해도 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도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통화정책의 무력성은 뭐 지금 뒤에 바로 우리가 불가능성 연에서도 바로 볼 거니까 수평이든 뭐 수직이든 통화정책에 다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뒤에 바로 볼 거니까 재정정책의 유효성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의 무력성 또는 재정정책의 유효성 RY 평면에 BP가 수평이고 IS는 우하향, LM 우상향.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고 재정정책이 유효하다. 재정정책 IS 제로가 IS1으로.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이다. B점은 국제수지가 흑자 구간이고 따라서 환율의 절상 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개입이 어떤 형태로 요 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외환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외환 매입 개입, 자국통화 매각 자국통화 매각 시중에 통화가 팽창이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재정정책이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한 나라들은 재정정책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유효하니까 재정정책을 방만하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뭘 쓸 수가 없어서 요 통화정책의 무력성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최적 통화지역론을 언급하면서 요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를 좀 자세히 잘 쓸 수 있고 그래프는 재정정책의 유효성 그래프를 그리고 이 고정환율 제도는 그렇고 고정환율 제도 다시 말하면 환율의 안정성을 선택한 나라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한 나라 변동환율 제도 통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동환율 제도로 간 나라들 요거는 뭐 그래프가 있잖아요. 저기 있네요. 통화정책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무력성을 쓰겠습니다. 재정정책의 무력성. RY 평면에 BP가 수평이고 IS는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하고 재정정책을 써봐라. 확장 재정정책 IS 우측 같다. 그러면 새로운 대내균형점에서는 국제수지 흑자고 흑자 환율이 하락 순수출 감소, IS 좌측으로 돌아온다. 재정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얘가 당연히 방만하게 운영하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내수를 부양하려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합을 어떤 조합을 선택하든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를 정확하게 잘 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